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기초과정 용어 살펴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용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가장 먼저 플랫폼이란, 그리고 두 번째는 Embedded Web Mobile IoT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mbedded Web 플랫폼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을 세 번째 시간에 볼 거고요. 네 번째 모바일 IoT 플랫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플랫폼 구형 기술, 그리고 여섯 번째 안드로이드 플랫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진화라는 내용으로 이 개발자 기초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 소양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플랫폼이란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다루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 기술 요소, 그리고 하드웨어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술 요소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기차의 정류장을 말하는 거죠. 기차가 이렇게 서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이 플랫폼이죠. 이런 플랫폼 기술들은 크게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 뭐 단넷이나 뭐 MS 윈도우 OS 플랫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그 범위를 줄여서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범위를 줄여서 여기에 실제 어떤 종류의 기술들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플랫폼 종류에 따른 기술 구성 요소, 주로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기술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 플랫폼은 특정 방식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PC 같은 경우에 X86이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텔 계열에서 만든 CPU들은 전부 다 X86 CPU를 사용하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ARM이라고 불리죠. 이 회사가 만든 리스크 방식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회사 코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아이폰이 됐건 또는 삼성의 갤럭시가 됐건 아니면 중국 다른 제조업체의 어떤 제품이 됐건 거의 동일한 이런 플랫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성을 반영한 특정 방식이 존재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부르고요. 플랫폼을 위한 기술 구성 요소로서는 어떤 하드웨어를 선별해서 그쪽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얹고 거기에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술 구성 요소들에 해당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 컴퓨터를 쓰고 싶다.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장만할 거예요. 그 노트북을 장만하는데 그 노트북에 인텔의 X86 계열 CPU가 탑재가 되고 그게 하드웨어 선별이죠. 그런 X86이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MS 윈도우 또는 리눅스 같은 OS를 설치하겠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축할지 여기서가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는 거죠. MS 윈도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오픈소스인 리눅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MS 윈도우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하드웨어인 X86 CPU, 그 다음에 운영체계인 MS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실제 내가 작업할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겠죠. 예를 들어서 문서 작업을 할 거면 OA 관련된 프로그램들,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마이크로 워드 같은 걸 설치하게 되고요. 어떤 수치를 정리할 거다, 장부를 정리할 거다. 그러면 뭐 엑셀 같은 게 필요하겠죠. 또는 인터넷 뱅킹을 할 거다. 이러면 웹브라우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그 위에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 모듈을 얹어서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바로 플랫폼이라는 게 관여한다는 거죠.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성 요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퓨터도 한번 보면은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메모리, 뭐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프로세서인데요. 이 프로세스의 다른 말은 CPU죠.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물리적인 기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노트북에 쓰는 인텔의 칩은 x86 프로세서라고 불리는데요. 그 안에 x86이라는 기계가 명령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만든 x86이라는 기계어 명령어가 들어 있어서 그걸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해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캐시나 레지스터 등의 메모리를 갖고 있어서 실제 어떤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는 클록이라는 용어도 따라 붙는데요. 클록은 이런 거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0 아니면 1만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0과 1을 처리해서 그거를 n번 반복하면서 어떤 명령어 세트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복잡한 명령을 취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바로 이런 0과 1을 갖다가 어떤 명령어로 셋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으로 이걸 쪼개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클럭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사이클을 이용해서 어떤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할당을 하고, 이 할당된 기간 안에 어떤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거, 이런 거를 바로 클럭이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 구성 요소 얘기 나올 때 항상 언급되는 어떤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인텔의 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고든 무어가 딱 이렇게 인텔의 CPU를 개발하면서 봤더니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18개월에 2배씩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매 18개월을 중심으로 속도가 2배씩 올라가는, 성능이 2배씩 좋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 이게 바로 무어의 법칙이고요. 실제 이 무어의 법칙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인텔 CPU를 기준으로 좀 보면 1970년대에 나왔던 인텔의 4004 같은 CPU, 그 다음에 8000 시리즈 8080 CPU 이런 것들이 시간축을 쭉 늘려서 봤더니 매 기간마다 속도가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속도 향상으로 하드웨어가 발전한다. 그래서 하드웨어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든 무어의 무어의 법칙은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정성적인 지표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어의 법칙은 현재 트랜지스터에 이제 집적도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2000년 넘어오면서 집적도의 한계에 이제 도달하면서 코어 개수를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 코어 개수가 늘리면서도 또 처리 속도나 효율을 높여서 이 전체적인 성능은 이 무어의 법칙인 매 18개월마다 2배씩 올라가는 거를 아직도 근사하게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하드웨어가 CPU라고 하는 게 PC용 CPU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바일용 CPU에 좀 더 많은 이런 가치가 부여되고 있고, 모바일 CPU에서도 현재 무어의 법칙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CPU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논리를 처리하는 ALU,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해석하는 패치 해석기가 존재하고요. 그 안에 어떤 명령어를 잠시 가둬두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런 메모리를 캐시라고 부르는데, 이런 캐시가 L1 캐시, 첫 번째 캐시, 그 다음에 L2 두 번째 캐시, 요즘 최신 CPU는 기본적으로 L3 캐시까지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캐시를 바탕으로 처리가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버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CPU가 고속으로 처리한 데이터를 주변 기기들,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또는 통신 장비 또는 각종 어떤 주변 처리 장치들하고 연동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이런 인터페이스를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안에는 고성능 메모리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그 메모리를 우린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안에서 ALU를 통해서 고속으로 기계어가 처리되고, 이 처리되는 거를 그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하고 연결되기 전에 캐시 메모리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시키죠.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게 CPU라면, 프로세서라면, 컴퓨터에서 실제 어떤 작업장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 CPU라고 보시고요.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장이 사용하는 공간,
거기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간에 이 메모리라고 하는 그 주방에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 한정된 테이블에 동시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재료나 동시에 요리할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죠. 그 위에다가 어떤 거를 놓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요리사가 정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메모리죠. 그래서 메모리의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고속의 기억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메모리 종류가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이 메인 메모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말하는 메모리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를 샀더니 메모리가 2기가가 들어있다, 또는 4기가가 들어있다, 8기가가 들어있다, 이럴 때 나오는 게 이제 메인 메모리고요. 이 메인 메모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바로 D램이라는 용어. 이 전기가 통할 때 일시적으로만 데이터를 갖고 있는 휘발성 메모리죠. 그 다음에 DDR, 램버스, SD램 등등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저장 장치로 메모리 언급되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플래시라고 하는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플래시는 실제 이제 메인 메모리보다는 속도가 떨어지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드디스크나 테이프, CD, DVD보다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그런 저장 장치죠. 그래서 구형 컴퓨터에서도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플래시 드라이브로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가 실제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따라서 활용이 달라진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성 요소 중에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스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버스는 우리가 아는 버스처럼 어떤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게 버스죠. 그 일 처리하는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버스라고 통칭합니다. 그 다음에 직전 메모리 액세스에서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이런 용어도 있고요. 이 DMA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주변 장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운드, 모뎀, 하드디스크,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다 주변 장치라고 합니다. 요 중에서 이제 특히 개발자들 입장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직렬 포트나 시리얼 포트냐, USB냐, 스캇이냐, 등등등. 최근에 어떤 인베디드 환경에서 개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직렬 포트죠. 시리얼 포트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포트가 바로 USB입니다. USB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주변 장치입니다.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볼 건데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하면은 이제 나오는 게 개발 언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500개 이상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 언어는 C나 C++ 같은 언어죠. 그 다음에 자바나 닷넷 같은, 또는 웹에서 다루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파이썬, 노드.js 같은 웹 관련된 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본질이 있다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이 쓰는 각각의 언어가 다릅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걸 먹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갔을 때 한국 사람은 잠을 자자, 미국 사람은 슬리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표현이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국어, 영어, 일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를 쓰듯이 컴퓨터도 컴퓨터의 본질적인 기계어를 가지고 처리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C나 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래쪽 레이어, 그래서 운영체계라든지 드라이버 또는 고속의 성능 처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많이 쓰고요. 자바나 닷넷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키텍처라는 용어는 이게 사실은 컴퓨터 용어가 아니라 집 지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건축가에서 많이 쓰는 게 아키텍처죠.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아주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누가 붙냐면 디벨로퍼가 붙죠. 그래서 개발자가 붙고요. 그 밑에 이제 일반인들이 붙어서
어떤 큰 아키텍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상세 도면을 그리고 그 안에 실제 어떤 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뭐 잠실에 롯데 그 잠실 타워 같은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아키텍처가 전체적인 걸 그립니다. 어떤 땅에다가 어떤 사이즈의 건물을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어떻게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그 이제 디벨로퍼 개발자들이 실제 투입돼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전체 건물이 100층인데 그 층에 50층의 위치는 어디고, 그 위치에 문은 몇 개고, 그 문의 사이즈는 뭐고, 그 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질의 어떤 문짝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이제 디벨로퍼가 하는 거고, 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코딩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산관리, 은행 전산관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개발 디벨로퍼가 들어가서 디벨로퍼들이 세부적인 걸 만들고, 그 안에 실제 요소, 단위 요소마다 실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이런 건 코더들이 투입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이제 아키텍처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이런 아키텍처는 뭐 운영체계 또는 라이브러리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하드웨어 업스트림 레이어 해가지고 주로 운영체계와 그 다음에 장치 간에 연결할 때 그런 쓰는 거고요. 오살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업스트림 레이어죠. 그래서 할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운영체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운영체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일일이 관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다양한 걸 제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의 특정 위치에 큼지막하게 글자를 하나 쓰고 싶어요. 하지만 이 글자 쓰는 게 사용자가 직접 CPU를 제어하고 메모리를 제어하고 그래픽카드를 제어해야 해서 그 화면에 글씨를 쓴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나는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글자 큼지막하게 띄워서 써서 그걸 화면에 뿌려주고 싶은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간단한 걸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작업을 누군가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일반적인 공통적인 작업을. 그거를 누가 만들어 놓느냐? 바로 운영체계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는 어떤 장치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어떻게 제어를 하면 어떻게 글씨가 써지는 그런 걸 다 제공해 주죠. 그래서 운영체계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얹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최종 소비자들이 어떤 걸 만들어냅니다. 운영체계도 발전이 계속 됐는데요. 0세대부터 4세대, 5세대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0세대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운영체계 없음을 0세대라고 하는데 주로 기계어를 다뤘고요. 1940년대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때부터는 작업 간의 원활한 변환이라든지 버퍼링, 스플링, 일괄 처리 같은 운영체계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넘어가면서 2세대 운영체계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같이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2세대 코볼 이런 걸 이용해서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기 시작했죠. 3세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확산되는 건데요. 기존의 2세대가 특정한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3세대부터는 기업으로 이게 급속히 확산됩니다. 그래서 B2B라는 영역에서 많이 쓰이게 됐고, 여기에 가장 많은 관여를 한 게 바로 IBM이죠. IBM의 360 시리즈.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운영체계의 효시 제품인 유닉스가 이때 등장을 했고요. 참고로 유닉스는 그 C 언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바탕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범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4세대는 이제 1970년대 이후로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가상기계, 분산 데이터 처리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쓰는 현대적인 운영체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요. 자원은 이런 거죠. 컴퓨터에 붙어있는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저장장치, 입력장치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장치, 그 다음에 파일 관리,
이런 것들을 운영체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 기능은 뭐 메모리라든지 프로세스, 장치, 파일, 그 다음에 뭐 해킹이나 보안 사항에 대한 보호 시스템, 그 다음에 네트워킹, 뭐 이런 것들을 운영체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 컴퓨터가 맨 처음에 켜질 때 작업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CPU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기계인데 이 기계를 어떤 식으로 세팅해서 작업을 해서 실행시킬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가 부트스트래핑이고요. 이런 절차는 기계와 아키텍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x86 환경에서는 부트스트랩이 뭐 프로세스 0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 1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이런 현대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부트스트랩은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부트스트랩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체계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많이 나오는데요. 운영체계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커널이라는 게 있고 실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실제 장치를 제어하는 거를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래서 드라이버가 있고 이 위에 이 커널, 운영체계의 핵심인 이 커널을 떠받치기 위한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커널 위에 작업 관리자가 하나 붙어서 메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바탕화면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실제 메모장, 계산기 또는 워드패드 같은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고 여기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추가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가 있고요.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사용자 영역, 커널 영역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체계 계층은 뭐 프로세스, 메모리, 뭐 해석, 입출력,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계 아키텍처라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사용자가 쓰는 최종 프로그램들, 계산기, 메모장, 뭐 웹브라우저 이런 게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파일이라든지 CPU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것 또는 입출력 장치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사용자 영역과 커널 영역으로 구분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IPC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내부 프로세스 그 통신 방식이죠. 그래서 메모리 동기화 이런 거를 커널 단에서 이렇게 처리해줘서 커널 영역은 운영체계가 감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위에 사용자 영역은 일반 응용 프로그램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런 실제 리얼 머신 개념보다는 버추얼 머신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제 인프라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쓰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할 때 뭐 서버, 그 다음에 디스크, 프로세스, 허브 같은 게 있는데 허브는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망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 다양한 서버와 실제 허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어떤 걸 쓸 수 있는 아키텍처죠. API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PI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API의 핵심은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운영체계 간 통신 채널을 확보하고 이 사이에서 입출력을 담당하는 거고 API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체계에 따라서 또는 프로그램 개발 언어에 따라서 아주 다수의 API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API, 시스템 인출, 인터페이스,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사용자 커널 영역에서 구분돼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파일, 링킹, 로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 기계어 코드로 바꾸는 거 그거를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링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계어 코드 바꾼 거를 다른 거하고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코드 짠 거를 갖다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이걸 붙여줘야 되고요. 이걸 링킹이고요. 로딩은 실제 해당 운영체계에서 내가 짠 거를 컴파일과 링킹한 결과물을 갖다 실제 작동을 시키는 걸 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딩을 할 때는 뭐 런처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컴파일은 이제 정리하자면 어떤
고급 언어, C나 자바 같은 걸로 작성된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컴파일 단계는 뭐 넥서, 파서, 뭐 중간 코드 생성기, 옵티마이저, 코드 생성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컴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면은 구글 같은 데서 컴파일링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수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참고할 때는 위키피디아 같은 데죠. 그런 데서 이제 참고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링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작성한 코드 이외에 실제 실행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갖다 끌어다 붙이는 작업을 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컴파일되어 있는 모듈 패키지를 갖다가 붙여주는 작업, 이거를 링킹이라고 부르죠. 링킹은 컴파일 후 로딩 전, 로딩 시간이나 실행 시에 수행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어떤 코드에서는 코드 영역과 데이터, 심볼 데이터에서 서로 참조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링킹 과정은 내가 작성한 코드에서 다른 심볼을 조회해서 그거를 갖다가 전체 실행할 수 있게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을 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 그 다음에 여기에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그리고 다른 참고할 데이터 테이블 이런 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링킹 심볼 확정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컴파일 이런 이론 수업을 받으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선 기본적인 컨셉만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코드를 짜면 최종 파일은 내가 짠 코드에다가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심볼 데이터를 합쳐서 실제 특정 운영체계 환경에서 로딩을 할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거, 이런 거를 개발 환경에서 컴파일과 링킹이라고 부릅니다. 로딩은 실제 컴파일과 링킹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실행 파일을 갖다가 해당 플랫폼에서 실행시켜주는 형태죠. 그래서 MS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EXE로 끝나는 파일들이 바로 이 로딩의 대상들이죠. 또는 DLL 같은 파일들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파일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최종 실행 파일들을 갖다가 안드로이드나 iOS 런처가 로딩을 해서 실행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술 요소,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